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저자이면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 원리버를 운영하고 있는 강하나입니다. 사실 2025년 제약바이오 업종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민주당 혹은 이제 바이든 대비 트럼프가 빅파마들에게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의 중심에 있다 보니 트럼프 2기 때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면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다른 사람들 대비 빠르게 이끌어내준다면 그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말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제 국제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는 것에 베팅을 했었던 그 하락에 선반영됐었던 제약바이오 sektor에 안 좋게 반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금리가 확실하게 2025년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그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련된 트럼프 인물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돼서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도지, 정부 효율 부서에서 일론 머스크와 공동대표로 지명이 된 도지의 두 공동대표 중 하나가 이제 바이오텍의 창업자라고 한다면 바이오텍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바이오를 창업하고 설립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제 빅파마들과 어떤 식으로 공존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수혜 섹터 혹은 수혜 분야가 어디인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생물보안법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의 경우에 지금 법안이 4개 정도가 있고 물론 이제 하원 의원을 통과한 법안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생물보안법 자체가 발의되고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건 2024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4개의 법안이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 트럼프 2기 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정확히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발의를 한 그런 법안인데요. 중국을 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에는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이제 생산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하게 된다면 중국 기업들 그 중에서도 언급이 된 8개의 기업 그중 이제 우시그룹과 거래를 하지 말아라 어떤 계약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큰 기업들이 이 밸류체인에서 빠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 자리를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물론 중국의 자리, 중국의 파이를 우리나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거래를 하던 빅파마들이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늘려나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던 빅파마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했던 모든 걸 국내 기업과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단가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가가 더 비싸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퀄리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인도 쪽이 중국 기업과 조금 더 비슷한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기업들도 최근에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생물보호법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혜이고 수주도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삼성바이오틱스나 ST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2025년 이후 혹은 2032년 유예가 되는 그 기간까지 지속적인 실적 성장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일론 머스크나 비벡 라마스와미가 좋아하는 AI 쪽. 이 두 사람 모두 생각보다 AI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얘기했을 때도 옛날에 AI 바이오 쪽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비벡 라마스와미는 로이반트의 설립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AI를 기반으로 혹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의 두 대표자들이 AI 기반의 바이오 혹은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선호한다면 당연히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2025년에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2022년부터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하는 모습도 AI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AI 진단이나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에 조금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2025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적자 기업이 많고 고금리 때는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좋지만 좀 자금 여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이제 해외 기업들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025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존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하긴 합니다. 1월에 있어서 혹은 매년 연중 행사 중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학회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바이오텍들, 국내 작은 바이오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 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표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빅파마들과의 커피 타임, 빅파마들과 이제 호텔 방에서 조금의 미팅, 좀 중요한 미팅을 많이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비어 타임, 그러니까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미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게 결국에는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텍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많이 가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모두 바이오텍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기대감을 이끌어내기 충분한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파마들이 그때 어떤 걸 발표하는지 우리는 2025년에 이 분야에 집중을 할 거야. 이 분야의 M&A나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토대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 포인트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과 뭐 거래를 할 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혹은 해외 기업들을 그때 조금 줄여낼 수 있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때 또 옆에서 바이오텍 쇼케이스라는 학회가 또 개최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끝나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연중 가장 큰 이벤트, 가장 큰 행사, 2025년에 봐야 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볼만한 기업들, 아까 이제 상용화 단계, 임상 단계별로 말씀을 드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데요. 이제 리아켄바이오, 뭐 ST팜,
보로노이, 앱쿨론,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다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보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보시면요. 적자 기업들도 이제 고금리 때 너무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부분이 조금씩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세포치료제나 AI 바이오 쪽 이렇게 적자가 심한 바이오의 기업들의 경우에 2025년에 계속해서 봐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또 중요한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2025년에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주력 파이프라인의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2025년에는 가장 유망하고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 바이오텍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적자 기업인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뭐 국내 기업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대부분 적자 바이오텍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 그런 자금이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면서 나중에 상용화가 된 후 혹은 거래가 나온 이후 현금 유입이 많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돈이 들어올 이벤트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를 볼 때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기술 이전 계약 혹은 이제 M&A 가능성이 언급되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먼저 반영이 되느냐 혹은 그게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적자 기업이 많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단점이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금 조달 이슈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유 현금 현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업이 매년 쓰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 알고 계셔야 언제쯤 자금 조달을 할지,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 현금 현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되고 왜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파이프라인이 적은데 돈을 많이 쓰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도 혹은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산업이고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는다면 큰 하락이나 타격은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려운 만큼 공부를 하면서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사실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약간 도박성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빅파마들 혹은 해외 좀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거래 이력이 있거나 좋은 거래를 한 기업들의 경우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락을 했을 때가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것 또한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성장이 확실하고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확실해졌다면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기도 쉬우니 늦게라도 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은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산업입니다. 나는 적자 기업이 너무 싫어, 돈이 너무 없는 기업들이 싫어 라고 했을 때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 이제 제약사들
뭐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과 같은 제약사들 혹은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알테오젠처럼 단기간에 이제 상용화를 하고 실적 성장이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제 진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이제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처럼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뭐 물론 좋겠죠.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로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장기 투자자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 3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나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빅파마들이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좋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인 투자를 저는 추천드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할 때마다 무서워서 팔고 그런 기업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제는 괜찮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